자, 오늘은 맥주 아는 척하기,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람빅 편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플라너스 레드에일 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 그러면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이 책에 대한 기본 맥주 스타일들은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라디오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팟캐스트나 이런 데 다시 올리기 위해서 다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듣다 보면 제가 이렇게 단어 같은 것들을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정말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맛이거든요. 신맛은 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미라고 하죠. 뭐 단맛, 짠맛, 신맛, 뭐죠? 감칠맛, 그리고 쓴맛, 이렇게 다섯 가지 맛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맛이거든요, 이게. 신맛은 맛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 람빅 할 때 신맛을 신향이라 그랬던가? 그래서 향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닙니다. 신맛은 맛이고요. 물론 이게 신맛과 동반되는 강한 아세틱 같은 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식초나 이런 거 향 맡으면은 코를 찌르는 향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맛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단어 선택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맥주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데, 뭐 향을 맛이라고 한다거나 맛을 향이라고 한다거나. 그런데 라디오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빨리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팟캐스트나 뭐 유튜브 같은 데 올릴 때는 최대한 그걸 편집해서 올리곤 하는데, 라디오는 그냥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우리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노래는 적재의 Say. 적재의 Say 듣고 왔습니다. 자, 람빅을 오늘 뭐 정리를 좀 해보죠. 이 책은 저번에 다 읽어드린 것 같고, 람빅 기본적으로 야생 발효 혹은 자연 발효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맥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벨기에 전통 스타일이긴 합니다. 람빅이 언급된 거는 뭐 18세기라고 해요. 1700년대이고 뭐 1800년대까지 기록은 있지만 실제 이 람빅을 상업량조로 만든 건 이제 깐띠옹이고요. 깐띠옹은 오늘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1900년에 시작된 브루어리예요. 꽤 오래됐죠. 하지만 아주 오래된 브루어리는 아니다. 뭐 다른 독일이나 뭐 이런 브루어리에 비해서는 아주 오래된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깐띠옹이 벨기에 전통 방식으로 람빅을 만들긴 하지만 아주 오래된 양조장은 아니라는 거, 그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람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리 몰트가 3분의 1이고요. 3분의 2, 3분의 1이 이제 언몰티드 윗이라고 해서 이제 몰트 메가화되지 않은 밀이죠. 밀을 넣어서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맥즙을 만들어서 쿨십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다가 그냥 놓고요. 그냥 맥즙을 놓고 그 주위에 있는 미생물들이 자연스럽게 발효를 하게 하지만 아무 뭐 이상한 미생물들이 와서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맥즙을 밖에 놓는다고 람빅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주위의 환경을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온도까지 관리를 해줘서 이제 람빅이라는 맥주의 특성을 만들어주는 뭐 젖산균과 그리고 베타노마이세스, 브루셀렌시스 같은 그런 이제 야생 효모들이 관여를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맥주는 또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맥주들이
이제 인간의 어떤 영역을 벗어나게 된 거잖아요. 향미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람빅에는 기본적으로 빈티지가 붙죠. 그리고 이제 원래 오리지널 람빅, 그러니까 람빅 원액 원주 이거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통 마시기 편하게 람빅에다가 뭐 다른 람빅이나 아니면 과일 같은 것들을 섞어서 마시기 좀 편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괴즈, 파로, 푸른 람빅인데요. 괴즈 같은 경우는 뭐 2년 이상 숙성된 람빅 원주에다가 뭐 6개월에서 1년 숙성된 람빅을 섞죠. 그러니까 올드 람빅과 영 람빅을 섞어서 비교적 마시기 편하게 블렌딩을 한 그런 람빅을 우리가 괴즈라고 합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먹는 이 람빅이 다 괴즈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블렌딩돼서 마시기 편하게 만든 람빅이고요. 람빅 원주는 이제 일반적으로 병에 넣어서 이렇게 팔지 않고 대부분 그 양조장에 가면은 마실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아직 벨기에를 못 가봐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람빅을 팔더라고요. 저의 이제 다음 목표는 벨기에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로라고도 있어요. 파로 같은 경우는 당을 넣는 거예요. 설탕을 넣거나 당을 넣어서 단맛을 올라오게 만들어서 신맛을 상쇄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맛이 그러니까 단맛하고 만나면 서로 보완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단맛을 부각시켜 준다든지 강한 신맛을 조금 이렇게 다듬어줘서 마시기 편하게 만드는 두 개가 보완 관계를 갖게 돼요. 과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신맛하고 단맛이 같이 있는 적당히 있는 과일이 제일 맛있잖아요. 뭐 레몬 같은 거 먹기 힘들죠, 그죠? 그리고 완전히 당만 있는 과일도 먹기 힘든데 이 두 개가 적절히 있는 귤 같은 거, 귤이나 오렌지 이런 것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당을 넣어서 파로를 만들기도 하고요. 예전에 한국에도 좀 있었는데 요즘은 파로는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푸른 람빅이 있죠. 푸른 람빅은 과일, 이제 대부분 이제 생과를 넣어서 한 3개월 이상 침지를 시켜서 과일 향을 입힌 람빅이 푸른 람빅입니다. 푸른 람빅에도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잘 정리를 해놨던데 책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푸른 람빅 중에 크릭이 있죠. 크릭은 체리를 얘기를 하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체리가 아니고 사워 체리를 많이 넣습니다. 사워 체리를 넣어서 꽤 많이 들어가야 돼요. 생과를 넣어서 맥주의 향과 맛을 입히는 그런 과정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생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릭 같은 경우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까시스라고도 있습니다. 까시스는 블랙커런트를 의미하는 건데요. 까시스는 불어고 블랙커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먹기 힘든 그런 과일이죠.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블랙커런트 혹은 까시스라고 해서 과일이 나오고요. 아로마키트에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까시스 블랙커런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화가 된 맥주에서도 맡을 수 있는 향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유럽이나 독일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아로마키트를 맡아서 이 까시스의 향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까시스를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까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프람보아즈라고 해서 이거는 라즈베리예요. 라즈베리를 넣은 괴지도 있고요. 그리고 뽐무라고 해서 사과를 넣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빼슈라고 해서 복숭아를 넣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나 사과를 넣은 람빅 있긴 있는데 이제 한국에 최근에 들어오는 거는 대부분 퓨레 같은 것들을 넣어서 향을 입힌 것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인공적인 향이 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농축액을 넣는다거나 농축액을 많이 넣죠. 그러면은 좀 인공적인 향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빼슈레제, 뭐 빼슈 이렇게 해가지고 복숭아 향이 나는 람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람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시기가 쉽지 않은 맥주이기 때문에 그 브렛 향과 아주 그 이제 인돌과 같은 브렛 향
혹은 말안장, 뭐 외국간, 와국간이라고 하는데 화장실 같은 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농도가 좀 짙어지면. 그래서 그런 향들도 있고 가죽 같은 향도 있고요. 젖은 낙엽 향, 그리고 강력한 신맛, 타르트니스, 시큼한 맛이 있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흔하게 마실 수 있는 맥주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과일이나 당을 넣어서 마시기 좀 부드럽게 편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람빅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람빅이라고 하는 강 이제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유력합니다. 그 근처에서 처음에 시작된 맥주라고 해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람빅은 이 정도 얘기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괴즈 있잖아요. 괴즈 보면은 이제 올드 람빅에다 영람빅을 섞잖아요. 이 방법이 그 프랑스 샴페인에서 영감을 받은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방법들은 되게 많아요. 술에서 꼭 맥주만 있는 게 아니고 쉐리주 같은 경우도 계속 오래 숙성된 것과 덜 숙성된 걸 섞으면서 조금 더 그 맛이 편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거 스페인에도 있고 근데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 괴즈의 이런 방법, 블렌딩하는 방법도 이제 샴페인에서 많이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샴페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덜어내고 다시 넣어서 이렇게 발효시키고 추가적인 2차 발효시키고 그런 방법들이 샴페인에서 하는 방법들인데요. 탄산을 만들어내고 계속 신선한 향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복합적인 향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 샴페인에서 나온 건데 역시 람빅도 거기서 착안을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깐띠용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람빅이나 이런 어떤 술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 브루어리 홈페이지를 가서 한번 쭉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깐띠용이나 왜냐면 람빅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람빅의 종류가 많은 게 아니고 그 하나의 람빅 브루어리에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를 갖고 있어요. 혹은 다양한 브랜드라기보다는 다양한 스타일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람빅 양조장에서 자기만의 철학을 갖고선 또 다양한 람빅을 만들어내요. 블렌딩이기 때문에 어떤 람빅을 어떻게 블렌딩하냐에 따라서 상품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람빅 회사마다 굉장히 또 다양한 람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람빅들이 뭔지를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비싼 고급 람빅들도 나오기도 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책에서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제 람빅들을 보면은 한국에 다 있는 람빅들이고요. 요 린데만스 카시스는 없네요. 린데만스 워낙 유명하죠. 유명하고 한국에서는 린데만스가 조금 값싼 람빅 좀 이상한데 좀 저렴한 람빅 이제 농축액이나 향들을 입혀서 굉장히 마시기 편하게 만드는 람빅을 한국에서는 수입하고 있고 린데만스 거를 1809년 이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린데만스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1930년경에 양조가 농사보다 중요해졌고 맥주 양조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린데만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또 마실 수 있는 또 그 람빅들이 많기 때문에 꼭 드셔봤으면 좋겠고요. 바질이 들어간 그 람빅 또 린데만스에서 했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이름이. 하여튼 린데만스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깐띠용 같은 게 로제드 감브리누스라고 하는 이제 람빅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한국에 있었습니다. 저도 마셔봤고요. 로제드 감브리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람보아스, 라즈베리를 넣은 그런 그 람빅이에요. 딱 마시면 굉장히 그 천연 그 라즈베리 향이 굉장히 묵직하게 올라오는 그런 람빅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어셀,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이제 비어셀이라고 하는 람빅
많이 있습니다. 비어셀 이제 브로리의 람빅들이 있고요. 비교적 쉽게 구해서 드실 수 있는 람빅이에요. 윈비어에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고요. 이 비어셀 같은 경우는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마시기도 편하고 구하기도 쉽고 하는 람빅이기 때문에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드게즈가 유명하죠. 그래서 우드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우드라고 붙으면 올드란 뜻이거든요. 이 우드게즈란 뜻은 완전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향료나 이런 것들을 넣지 않고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넣은 게즈를 우리가 우드게즈라고 부르는데, 우드게즈 비어셀의 우드게즈는 한국에도 있으니까 반드시 드셔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도 한국에 있죠. BTR이 현재 지금 수입을 하고 있고요. 역시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고 마시기 편하고 이 람빅을 처음 드시는 분들이 에게 아주 적당한 그런 람빅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분괴즈 워낙 유명하죠. 근데 여기 소개되고 있는 거는 이제 괴즈 마리아주 파르페라고 해서 괴즈지만 이제 이 분에서 또 따로 블렌딩해서 만드는 특별한 그런 버전이에요. 알코올 도수가 8도고요. 좀 읽어드리면 양조가 프랑크 푸는 람빅의 생존과 부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사로 1975년 이래 람비크 마을에 이 오래된 양조장에서 몸바쳐 일해왔다. 푸는 능숙한 장인으로 옛 기술을 고수하고 있으며 지역 농민과 손잡고 크리게에 넣을 시큼한 체리를 공급받는다. 내가 좋아하는 마리아주 파리페는 적어도 3년은 된 람빅으로 만드는데 이 기간 동안 집 색깔의 황금빛과 샴페인의 거품이 생성되고 농가마당 냄새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농가마당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니아드 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마곡간 향. 전 오크 향의 아로마가 발산된다. 놀랍게도 풀바디감의 파르페는 시큼한 과일로 절제된 강한 쓴맛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통수성 덕분에 약간의 바닐라 향이 배어난다라고 하네요. 마리아주 파르페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이거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리아주 파르페는 굉장히 쉽게 먹었던, 신맛을 싫어하는 저도 이 마리아주 파르페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자, 음악 듣고 와서 우리 플란더스 레드 에일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세 번째 노래는 소양하고 페트라의 프리덤 듣고 오겠습니다. 소양과 페트라의 프리덤 듣고 왔습니다. 플란더스 레드 에일 오늘 다 못하고요. 얘기하다가 또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플란더스 레드 에일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벨기에 전통 맥주로 불리고 있죠. 근데 플란더스 지방의 전통 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벨기에 이 플란더스 지방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벨기에를 좀 말씀을 미리 좀 드려야 되는데, 벨기에는 1830년에 독립을 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신생국가라고 할 수 있고요. 원래는 네덜란드와 같은 뭐 공국과 백국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던 그런 어떤 작은 공국과 백국이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이 지역은 원래 합스부르크 이제 가문의 소속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부르고뉴 공국의 영토였다가 이후에 뭐 이제 그런 것 이제 이후에 합스부르크 가문으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 뭐 샤를 6세, 마리, 더 리치, 마리 뭐 이런 그 역사적인 관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리가 그 나중에 뭐 막시밀리언 그 대제와 뭐 결혼해서 그렇게 해서 합스부르크 왕국으로 그 땅이 넘어가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해드릴게요. 그 마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라벨이 있는 그런 플란더스 레드 에일이 있죠. 두체스트 부르고뉴라고 하는 그 두체스트 부르고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부르고뉴 공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뭐 그렇고, 그래서
그 지역이 합스부르크 그 가문의 그 땅이었다가 이후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쪽이 가톨릭을 믿거든요. 그 원래 그 네덜란드 쪽은 그 종교 개혁 이후에 그 네덜란드 쪽은 개신교를 많이 믿게 되고요. 그 이유는 네덜란드 쪽에 상인들이 많았어요. 무역을 많이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상인들의 장사를 뭐랄까요? 그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그런 어떤 그 교리가 있는 곳이 개신교였거든요. 특히 칼뱅파.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는 개신교 쪽, 상인들이 개신교 쪽을 많이 믿게 됐고, 하지만 밑에 쪽에 있는 벨기에 쪽, 지금의 벨기에죠. 그때는 이제 남부 쪽, 네덜란드 남부 쪽이었는데 거기는 그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스페인이 그 네덜란드랑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 펠리페 2세가 카를 5세 이후에 펠리페 2세가 그 신성로마 제국이 되면서 이 펠리페 2세가 네덜란드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 벨기에는 스페인 편을 들게 돼요. 이때 스페인이 네덜란드와 전쟁을 벌였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펠리페 2세가 네덜란드의 개신교 쪽을 공격하면서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벨기에는 이 스페인 쪽에 붙었기 때문에 이 나중에 이 두 국가가 갈라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1579년이에요. 1579년이고요. 그래서 그 두 지역이 기본적으로 분리가 되고요. 1648년에 30년 전에 끝나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는 그때에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공화국으로 독립이 되고 벨기에는 여전히 이제 스페인령으로 남게 되죠. 그때부터 이 두 나라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분리가 돼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벨기에는 스페인 개선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1713년에 그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가 또 돼요. 신기하죠?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 되고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후에는 이제 나폴레옹이 들어와서 또 프랑스의 영토가 되고요. 그 이후에 나폴레옹 이후에 1815년 빈 회의에서 다시 네덜란드 연합 왕국으로 합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벨기에 지역과 네덜란드 지역이 다시 강제 합병이 되면서 그때는 네덜란드 공화국이 아니고 네덜란드 연합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네덜란드 연합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빌렘 1세가 있는데 빌렘 1세는 이 벨기에 지역을 굉장히 차별했어요. 여러 가지로 차별을 했는데 이쪽이 가톨릭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카톨릭을 뭐 믿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카톨릭 믿는 사람들을 중용하지 않는다거나 경제 정책도 이쪽 네덜란드 쪽 그러니까 북 네덜란드 쪽만 투자를 하고 이 남쪽 벨기에 지금의 벨기에 지역에는 뭐 투자를 하지 않는다든가 해서 굉장히 그 차별을 많이 하고 또 지역의 종교 탄압을 또 하게 돼요. 그러면서 반감이 커지게 되죠. 결국은 이제 그런 반감 때문에 벨기에 지역에서도 이제 독립에 대한 열망이 불기 시작하고요. 결정적으로는 그 7월 혁명이었어요. 1830년에 프랑스의 7월 혁명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샤를 10세가 퇴위를 합니다. 네덜란드 이후, 나폴레옹 이후에 다시 왕정복구가 이루어져서 이제 프랑스가 왕정복구가 되다가 다시 1830년 7월에 프랑스 7월 혁명이 나면서 다시 이제 샤를 10세가 퇴위를 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때 벨기에가 이 7월 혁명에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으면서 독립에 대한 의지를 품게 되고 결국은 네덜란드 빌렘 1세가 이 벨기에 지역에 왔었을 때 결국은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빌렘 1세가 이쪽을 이렇게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벨기에 독립 문제가 런던 회의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서 열강에 의해서 그때 유럽 열강에서 결정되게 되고요. 유럽 열강 쪽에서 이제 모두 네덜란드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벨기에의 독립을 승인하게 되죠. 뭐 여기는 뭐 열강들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열강들이 이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벨기에를 독립국가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기에가 1830년에 독립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벨기에는 중립국 조건으로 독립국가가 되지만 뭐 말이 중립국이지 나중에
세계대전 때 완전히 뭐 작살나게 되죠. 어쨌든 이 벨기에는 입헌 군주제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초대 왕으로 정말 유럽 열강과 아무 관계도 없는 독일의 작센 지역인가? 그때 정말 작은 공국 출신의 레오폴드 1세를 그냥 너 우리 왕이 되죠 하고서는 데리고 와서 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벨기에 그 왕가에 대한 기사가 나왔던데 지금 왕가에서 그 자식들, 그러니까 왕가 자식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1세기에 다 알잖아요. 뭐 왕이 무슨 그죠? 그 왕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벨기에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우리나라 무슨 뭐 조선 왕조처럼 이 뭐 국가를 건국하고 뭐 이런 왕이 아니에요. 그냥 벨기에가 중립국 조건으로 독립하는 데 있어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게 되고 그 입헌군주제에서 왕을 그냥 저쪽에 독일에 있는 정말 별로 이름도 없는 공국에서 데리고 와서 왕을 시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쪽에 벨기에 왕의 정통이기 때문에 정통성을 갖기 때문에 솔직히 벨기에 국민 입장에서 지금 21세기에는 뭐 그렇게 유효한 존재가 아니죠. 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벨기에 아마 그 여왕인가 그럴 거예요. 여왕에서 이제 더 이상 너네들 국민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제 그만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 왕가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뭐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벨기에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벨기에 탄생을 굳이 이렇게 뭐 아주 자세히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대략적인 어떤 벨기에 국가의 탄생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이 벨기에 국가의 탄생과 이 로덴바흐, 그러니까 이 플란더스 레드에일을 처음 만든 이 로덴바흐가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란더스 레드에일이라고 하는 이 맥주는 원래 있었던 맥주인데 이 맥주를 양조장에서 다시 상업 양조화 시킨 게 바로 로덴바흐거든요. 이 플란더스라고 하는 지방이 어디냐? 이 플란더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저 어렸을 때 플란더스의 개라고 하는 그런 만화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건 소설입니다. 이거 영국의 소설이고, 근데 이거를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게 플란더스 개인데 네로하고 파테라슈, 알로한가 그 여자애도 있었잖아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그때 플란더스의 개의 플란더스가 지금 우리가 플란더스 레드에일의 그 플란더스예요. 프랑드르, 뭐 플랜더스 이렇게 부르는 지역인데 벨기에는 크게 이제 세 지역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 왈로니아 지역과 위에 플란더스 지역, 그리고 이제 브뤼셀이라고 하는 그 수도 지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벨기에 위쪽이 플란더스고요, 밑에가 왈로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왈로니아 지역은 프랑스와 접해 있기 때문에 프랑스랑 굉장히 그 깊은 전통을 공유를 해요. 그래서 맥주도 이 왈로니아 지역의 대표적인 맥주가 바로 세종이죠, 세종. 그런데 이 플란더스 지역은 이 왈로니아 지역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좀 갖고 있어요. 언어도 다릅니다. 이 왈로니아 지역이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쪽에 그 플란더스 지역은 뭐 네덜란드어를 주로 사용을 좀 하고 있고요. 이 플란더스 지역의 맥주들이 굉장히 다양한 맥주들이 많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람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도 맥주들, 이런 맥주들이 다 이 플란더스 지역에 있고요. 이 플란더스 레드에일은 어느 지역의 전통 맥주냐 하면 또 웨스트 플란더스 지역의 또 전통 맥주예요. 그러니까 플란더스 지역의 제일 왼쪽에 있는 웨스트 플란더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의 전통 맥주예요. 그러니까 플란더스 레드에일이라고 해서 전체 플란더스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플란더스의 제일 왼쪽 웨스트 플란더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웨스트 플란더스 레드에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스트 플란더스, 그 웨스트 플란더스의 바로 옆에는 이스트 플란더스의 전통 맥주가 이 다음에 얘기할 오드브린이라고 하는 맥주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웨스트 플란더스 레드 에일과 이스트 플란더스의 오드부리는 거의 똑같아요. 솔직히 거의 차별점이 없어요. 색깔이 좀 더 짙다?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긴 하다고 하는데 뭐 브렛 향이 뭐 있고 없고 뭐 이 차이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오드브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인레스에서 발효를 하는 방식을 쓰면서 조금 발효의 환경에 있어서 양조 환경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 완성품 맥주는 솔직히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점을 참 느끼기 힘든 그런 맥주인데, 어쨌든 오늘은 웨스트 플란더스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플란더스 레드 에일은 이 웨스트 플란더스의 전통 맥주다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로덴바흐는 1821년에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821년 벨기에 독립이 언제 됐다고 그랬죠? 1830년.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맥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벨기에라는 국가가 있기 전에 만들어진 맥주예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그 로덴바흐 혹은 플란더스 레드 에일의 맥주들은 다 1870년 이후에 완성된 맥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맥주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없죠. 어쨌든 플란더스 레드 에일이라고 하는 약간 색깔이 적색 혹은 디벤버 색깔의 에일이 있었던 거는 확실한데,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플란더스 레드 에일의 모습은 1878년인가? 예, 그럴 거예요. 1878년 그 이후에 영국의 포터의 영향을 받아서 완성된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맥주라는 게 이래요. 맥주라는 게 뭐 ABC 딱딱 나눠지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영향을 받고 또 전통이 있지만 또 복원이 되거나 또 뭐 다시 뭐 리폼이 되거나 뭐 이러면서 스타일이 결국 완성이 되는 경우들이 맥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플란더스 레드 에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덴바흐의 역사를 좀 짚어가면서 이 플란더스 레드 에일의 어떤 그 역사와 그리고 왜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눠졌고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양조 방식에서의 이제 람빅과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두체스트 부르고뉴니 뭐 나머지 이 플란더스 레드 브랜드들은 다 로덴바흐의 영향을 받았고요. 심지어 로덴바흐의 효모를 갖다 쓰기도 했어요. 로덴바흐가 그만큼 이 강력한 그 영향력을 이 플란더스 레드 에일에서는 갖고 있다는 거 지금도 갖고 있고요.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덴바흐의 가문들이 이 벨기에 독립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벨기에 역사와 독립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 로덴바흐의 가문들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덴바흐에 있는 사람들이 맥주만 만든 게 아니고 벨기에 독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누가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들으려고 했는데 음악을 들으면 오늘 이 깐띠옹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깐띠옹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깐띠옹은 이 1900년에 만들어진 그 람빅 브루어리예요. 람빅 브루어리고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제가 오늘 소개할 이 깐띠옹은 괴즈입니다. 괴즈. 이 괴즈 100% 람빅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그 신맛 맥주를 잘 못 마시잖아요. 신맛 맥주를 잘 신맛을 싫어하기 때문에 신맛 맥주를 즐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깐띠옹 람빅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깐띠옹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이 다른 괴즈들도 요즘 나오는 이제 괴즈들 같은 경우는 맛이 굉장히 편하게 나오기 때문에 신맛이 아주 도드라지지도 않고요. 불의 향이 아주 강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대중성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이렇게 모가난 부분들을 다듬어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깐띠용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예요. 깐띠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깐띠용은 조금 더 좀 원초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깐띠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는 하는데 비싸죠. 예, 비쌉니다. 비싸고 그래서 이렇게 막 사 먹을 수는 없는 맥주고요. 제가 깐띠용을 처음 마셨었던 건 꽤 오래전이에요. 꽤 뭐 한국에 수입됐을 때 마셨으니까 제가 벨기에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벨기에에서 깐띠용을 마셔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이게 수입이 됐었어요. 그게 벌써 한 5년 전, 6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수입이 됐었을 때 마셨고 그때만 해도 그 신맛 맥주를 아주 많이 마실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마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깐띠용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마셨었기 때문에 이 맥주가 어떤 맥주인지를 막 고민하면서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깐띠용이 수입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쿨십이라고 하는 쿨십 인터내셔널이라고 하죠. 뭐 워낙 맥덕들 고인물들은 아는 그런 곳인데요. 쿨십이라고 이 한남동에 펍이 있죠. 워낙 오래된 펍이고 맥덕들은 아주 오래된 고인물들이 가는 그런 펍인데요. 여기서 최근에 이제 맥주들을 회사를 세워서 수입하고 있어요. 자신의 펍에서 팔기도 하고 이제 대외적으로 유통을 하기도 하는데 이 쿨십 인터내셔널에 다시 깐띠용이라는 맥주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람보아즈 깐띠용 프람보아즈 같은 경우도 수입을 했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깐띠용을 수입을 해서 저도 마시고 있는데 저는 이 냉장고에 몇 병 더 있어요. 깐띠용 괴즈뿐만 아니라 몇 병 더 있어서 더 마시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괴즈의 유통기한이 2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적당하게 잘 보관만 하면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부드러운 괴즈의 향을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이 깐띠용 같은 경우는 신맛이 굉장히 도드라지긴 하는데 고급스러운 약간 우아한 느낌의 신맛이 있고요. 굉장히 프루티해요. 굉장히 프루티한데 그 프루티함이 이렇게 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는 프루티함이 있고요. 이 프루티함은 약간 우리나라 자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자두 같은 느낌이 굉장히 신선한 자두 같은 느낌이 중심에 딱 있기 때문에 마시기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선한 과일을 하나 먹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브렛 향이 이게 약간 빈티지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제가 최근에 마신 이 깐띠용은 이 브렛 향이 또 아주 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브렛 향에 대해서도 브렛 향을 즐기지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데 이 브렛함이 뭐 굉장히 막 할쉬하거나 막 너무 묵직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우아한 신맛에 그다음에 신선한 프루티함 거기에 보완될 수 있는 정도의 이 브렛향이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마실 때 야 이거 진짜 맛있네 혹은 야 이거 되게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뭐 하나의 과일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마셨거든요. 깐띠용은 그래서 제가 다른 지금 괴즈들이 막 뭐 삼분수 이런 거 있잖아요. 삼분수도 좋죠. 예, 삼분수도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스리폰테인이라고 하는 그 또 브랜드가 있는데 제 냉장고에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삼분수와 더불어서 이 깐띠용 같은 경우는 저처럼 신맛을 싫어하시는 분도 충분히 좀 즐겁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람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언제 마시면 좋냐면 약간 몸이 처져 있을 때 그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약간 힘들고 이게 뭔가 좀 활력이 필요하고 정신을 좀 이게 뭔가 딱 깰 때
그럴 때 이 깐띠용 람빅을 마시면 뭔가 에너지를 얻고 활력이 돌아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첫 람빅도 그럴 때 마셨고 이 첫 깐띠용도 그럴 때 마셨고 최근에 마신 깐띠용도 약간 그럴 때 마셨어요. 약간 몸이 너무 힘들 때, 좀 처져 있을 때, 그럴 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럴 때 이 깐띠용 특히 괴즈를 마시면 이렇게 뭔가 정신이 깨는 느낌, 몸에 활력이 돌아오는 느낌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요. 가격이 좀 비싼데 그래도 한 병 정도 구입하셔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는 좀 가격이 조금 합리적인 람빅들 분이나 비어셀 같은 람빅을 드시고 이렇게 버티시다가 가끔씩 이 깐띠용을 한 병씩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맥주 얘기로 1시간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맥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